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P터입니다. 지난 6월 17일 국정원은 3개월 만에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IS가 주한 미군 시설과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들은 19일부터 속보를 하며 IS의 한국 내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테러의 위협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알린 IS의 한국인 테러 대상자 지목 사건은 이미 지난 6월 8일 해외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IS 해커 조직의 테러 지목 명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마다 돌아다녔고 국정원은 이를 6월 17일에 별다른 내용 없이 공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테러 대상자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6월 8일 해외에서 공개된 김 씨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은 김 씨의 인적 사항을 6월 17일 보도자료에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비공개로 했다가 6월 20일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국정원은 경찰에게 김 씨의 옛 주소를 보내주고 신변을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옛 주소를 가지고 빙빙 돌다가 언론 보도가 나온 6월 19일 저녁에서야 신변 보호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죽이려고 작정한 셈입니다. 세 번째는 국정원이 이번 사태를 테러 방지법 때문에 즉각 조치했다는 터무니없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엉망이었습니다. 김 씨가 테러 대상자로 지목된 이유가 영어로 글을 많이 올리다 보니 해킹에 걸린 것뿐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테러 가능성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정원의 테러 정보 수집이나 예방, 조치 과정 등을 보면 허술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으로 신설된 대테러 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만 듭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TV 조합원 기자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쿠포터 시간입니다. 안은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사를 또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쿠포터 최초의 심층 기사입니다. 심층 기사. 아. 네, 기사 제목은 방과후 학교 누구를 위한 최저가 낙찰제인가라는 제목인데요. 방과후 학교 교사분들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기사를 쓰신 서상균 쿠포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과후 강사로 또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요. 이거는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체험남 내지는 또 직접적으로 가서 또 취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잠입 취재가 또 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충실한 취재가 바탕으로 해서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과후 강사 관련된 얘기는 저희 제주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영어 강사분들 이렇게 형했다가 이제 해고된 부분들. 저거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잠깐 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방과후 학교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 자율화 조치라는 걸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업체가 이제 중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 변화가 있었고, 그 민영화 부작용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힘들어지는, 소위 말하는 갑질, 위탁업체의 갑질이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그래서 올해 교육부가 또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최저가 낙찰제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 최저가 낙찰제, 이게 지금 원래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이 참여정부 시절에 학원에 보내지 않고 정말 이 정부가 무상으로 정말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혜택을 주는 걸로 시작해갖고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사교육비 경감도 있고요. 근데 요게 갑자기 또 자율화, 또 거기다 최저 낙찰제.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폐단들이 바로 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이 최저가 낙찰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결과 방과 후 강사들의 처우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탁업체에 의한 방과 후 강사의 강사료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중에 일반관리비는 한 6% 그리고 이윤이 한 10%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100% 중에서 인건비 비율은 한 80에서 83%, 그러니까 방과 후 강사가 전체 금액에서 가져가는 건 80% 정도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려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금액 대비와 또 낙찰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초금액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나 뭐 정부 기관에서 입찰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초금액을 뭐 이 정도 설정했으니 너희가 입찰을 여기에 맞춰서 잘 해봐라. 이게 기초금액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기관의 예산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 그렇죠. 프로젝트에. 그런데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 기초금액에서 80%를 강사의 인건비로 보장을 해줘라라는 이야기인데 위탁업체가 들어와서는 그 기초금액이 아니라 낙찰금액 대비 80%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그냥 1,000만 원 예산을 짰지만은 최저 낙찰제로 하면 당연히 누가 1,000만 원 안 쓰겠죠. 뭐 850, 뭐 900 이렇게 하면은 그냥 900에 또 이제 85%면은 원래 교육부가 이제 생각했던 뭐 한 1,000만 원이면은 강사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겠다 생각한 것보다 더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0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강사가 가져가야 되는 게 한 80만 원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위탁업체가 껴서 그 80만 원에서 80%를 강사에게 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4만 원 정도, 100만 원 기준일 때 원래는 80을 받아야 하는데 64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점점 이 최저 낙찰제, 이 어떤 뭐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건 되게 제주시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오고 가는 게 교통 시간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금액을 받고 와서 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조금씩 더 교통비를 좀 보완해주고 그런데 그렇게도 이제 강사 구하기가 힘든데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 그 금액이라면은 좀 더 편안하고 또 이 강사가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편한 데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강사료가 굉장히 저렴해지면은 결국은 뭐냐면 좋은 선생님보다 이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한 군데, 뭐 몇 군데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또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전국 방과 후 강사 권익실현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달청 사이트를 확인을 해봤더니 전국에 13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한 30곳 정도는 낙찰률보다도 강사의 인건비 비율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시 비율을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에 100만 원짜리 예산에서 강사 인건비를 80만 원이면 80만 원을 가져가야 하는데 낙찰 금액 자체가 80만 원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사업이었는데 낙찰은 한 75만 원 됐다. 그러면 강사는 그걸 다 가져온다 해도 75만 원밖에 못 가져오는 거고 당연히 그 중간에 또 수수료가 떼일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이중으로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저 낙찰제라든지 이 민간 그 위탁 업체가 자꾸 끼어든다는 거. 요번에 우리가 이제 지하철도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 최저 낙찰제인데 뭐든지 이게 최저 낙찰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교육에 최저라는 말은 저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어떤 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최저 낙찰제를 함으로써 정말 교사, 그러니까 방과 후 선생님들이 어떤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또 중간에 그 민간 위탁 업체들이 또 이 그 학교와 또 이 사립학교 같은 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불법적 요소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참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네요. 근데 이 대책은 또 없나요?
뭐 현재로서는 대책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관련된 법이 없어요. 방과후 강사와 관련된 법이 현재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이와 관련해서 그 말씀드렸던 전국 방과후 강사 권익실현센터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서명을 받아서 이제 국회에 유은혜 의원한테 전달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뭐 우리 기사를 쓰신 네. 그 서상균 조합원 쿠포토의 어떤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그 최저 낙찰제에 이제 적용을 받고 나서 예. 우선 15%는 줄어든 거예요.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수강료를 3만 원을 받았는데, 한 명당, 학생 한 명당 3만 원을 받았는데, 그 교육부 기준 최저 낙찰가 15%를 떼면은 한 4,500원이 떼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00원 떼이고 25,500원만 받는 꼴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25,500원에서 또 15%를 뗀다는 거예요. 업체들이. 25,500원에서 이 낙찰 가격이죠, 이게 한마디로. 이 낙찰 가격에서 또 15%를 떼고 강사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떼이는 거예요, 강사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3만 원 받던 수강료에서 강사료에서 올해는 약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 정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런 방과학교 강사들은 정말 한마디로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 계약서 자체가 노예 계약서예요. 이게 보면 노예라는 말까지 나와요. 지금 강사 인건비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는 사실 교육부 지침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이걸 어긴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방과후 강사들은 지금 이런 업체들이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에 보면은 그 과업 수행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어겼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 강사와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침이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교육청 입장에서도 기초금액에서 80% 그거를 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장, 교장과 위탁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법상의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관계보다 가이드라인이 상위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어떤 처우 문제는 결국 학교장의 재량에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교장들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교육의 질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뭐 서명을 받는다고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런 뭐 가능성이 좀 괜찮나요? 제가 김용현 전국 방과후 강사 권익실현센터 사무국장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19대 국회에도 법안은 발의가 됐었는데 관련 법안이 있었는데 처리가 안 됐고 통과가 안 됐던 거고 이번 20대 국회는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니까 약간 더 기대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달까지 서명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문제이고, 왜냐면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다 이제 뭐 질이라든지 이렇게 또 학교회장의 어떤 재량이 정말 돈만으로 가면은 수준이 확실히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기사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된 곳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곳인가요? 기사에 보면은 서울 지역의 K초등학교라고 나오는데요. 이 K초등학교가 B업체하고 부당한 계약을 맺은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지난 10일에 그 K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서상균 기자가 그 모임에서 전달을 들어서 확인을 했는데 모든 강사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그 원래 지침대로 계약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사가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정말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몇 분이 아니겠죠. 그 강사뿐만 네,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네. 학생들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도 모두가 유인할 수 있는 정말 네. 어떤 가장 좋은 미디어 언론의 역할을 한 셈이네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뿌듯하고요. 네. 관련해서 서상균 기자님의 전화 인터뷰 내용 또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님의 취재가 영향을 준 게 맞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우리 영향이 있었어요. 저보다도 국민TV의 힘이죠. 제가 뭐 그냥 기사 그냥 한 줄 예. 그냥 쓴 정도 그냥 미미한 영향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장학관과 통화 당시에 먼저 제 소속을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TV에 있고 정확히 이제 조합원 기자입니다. 예. 이름까지 해서 알려줬어요, 정확히.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국민TV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됐고 교육청 측은 예. 그다음에 이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 기사도 제가 교육청에 보냈어요. 장학관한테 보냈어요. 예.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 일 처리를 장난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을 그렇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된 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 그 쿠포터의 이런 소식을 듣고 참 뿌듯합니다. 저도 왜냐면은 우리 그 쿠포터들이 정말 그 기본적인 그런 실력이나 아니면 경험들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사실 하나씩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또 자부심을 느끼고 좀 더 집중적으로 취재할 수 있고 네. 저는 이 서상균 조합원 쿠포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 국민TV 내 교육 전문 어떤 기자가 돼서 교육적인 부분에 어떤 다른 부패나 부정부패나 아니면은 어떤 비리 그리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하는 좀 참다운 쿠포터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1967년 7월 1일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온 교례가 모두 축복하는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네, 6대 대통령 박정희의 취임을 알린 뉴스입니다. 전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아 다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박 전 대통령.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취임 날에도 6.8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계속됩니다.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그날들, 이번에는 6.8 부정선거 그 이후의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인 1967년 6월 9일 시민과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6.8 선거를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전면 무효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6.8 선거 무효와 투쟁의 구성이라는 제목의 6월 13일자 경향신문 1면입니다. 신민당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6.8 부정선거 무효와 투쟁위원회를 조직합니다. 당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과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고교와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지만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통령 특별 담화가 발표됩니다. 6월 16일자 매일경제 1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6명의 공화당 당선자의 제명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립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과나 진상규명은 없었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의 계속된 시위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회유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6월 21일 학생대표들은 부정부패 일소 전학생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부정선거 규탄 성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신직수 검찰총장은 6월 23일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힙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직수 검찰총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아 6월 내내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1일 박정희 6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신민당이 전면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며 의원 등록을 계속 거부한 가운데 공화당은 자신들이 제명한 무소속 의원까지 참석시켜 국회 개원식을 엽니다. 7월 3일 서울 시내 14개 대학에서 16,0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시위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날 휴교령으로 서울 시내 고교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고 다음 날부터 각 대학이 조기 방학을 해 결국 시위는 중단됩니다. 7월 8일자 경향신문 1면입니다.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백림 간첩단 사건입니다. 서독이나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학계, 문학계 인사, 언론인, 공무원 등 소위 당시 엘리트라 불리던 사람들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북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점이라고 밝혀진 동독의 수도 동베를린은 한자로 음독한 동백림을 따서 이름 붙여진 동백림 사건. 이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연루돼 지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2006년 1월 26일 과거사 진실위를 통해 부정선거를 무마하기 위해 기획된 사건은 아니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을 확대했다는 결과가 드러납니다. 8월 14일자 동아일보 1면입니다. 동백림 사건으로 부정선거 사건이 가려지는 가운데 신민당에서 6.8 부정선거 백서가 발표됩니다. 당시 신민당에서 발간한 6.8 부정선거 백서입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8월 21일 서울대 물리대와 법대를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서울대 상대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9월 11일 서울대 상대에서 다시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재적생이 나옵니다. 바로 당시 서울대 상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근태 전 의원입니다. 9월 25일 동아일보에 공화당 넷 의원 제명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이처럼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제명된 데 이어 10월 3일 전국구 의원 4명이 제명을 자청합니다. 당시 제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동원, 이병주, 이원엽, 김분준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10월 6일자 경향신문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상한 성격의 원내 교섭단체가 개업했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바로 전날 원내 교섭단체로 발족한 15구락부입니다. 첫 모임이 열린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미 제명된 9명과 며칠 전 제명을 자처한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모인 무소속 원내 교섭단체가 출범합니다. 신민당의 등원 거부로 국회가 공전되자 공화당 단독 국회가 아닌 것처럼 해서 국회를 열려는 꼼수였습니다. 15구락부는 이후 12명으로 조정되고 68년 12월 25일 정우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 11월 6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입니다. 여야 전권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공식 협상을 시작합니다. 공화당과 신민당 대표가 당시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보름간의 협상 끝에 11월 20일 양당이 합의 의정서에 서명합니다. 11월 29일 경향신문 1면 기사입니다. 신민당 의원들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해 의원 선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6개월간의 야당 의원 등원 거부와 부정선거 규탄 투쟁은 일단락됩니다. 선거가 문제를 남기고 끝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국민들의 계속된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도 당시 대통령은 그저 두루뭉술한 발언만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시위에도 성대하게 치러졌던 6대 대통령 박정희의 취임식. 당시 박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로 클로징을 가름합니다. 그날들 장부경입니다.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의 3대 공적으로 생각합니다. 빈곤은 생존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천부적인 개성을 억압하고 정직과 성실과 창조력을 발산하는 것이며, 부정과 부패는 인간의 양심과 종화력을 마비하고 저해하는 것이며,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양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뉴스가 알고 싶다. 오늘은 용인정신병원 사태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홍혜란 용인정신병원 노조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일단 그 용인병원, 그 용인정신병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지부장님 먼저 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병원 조합원들이 지금 파업 1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로 해서. 근데 지금 파업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그 2월에 복지부에서 수가 발표를 했어요. 예. 급여 장기 입원 환자들이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수가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이런 의견 수렴 정도 냈었어요. 근데 그 복지부 핑계를 대면서 경영이 어렵다고 장기 입원 환자를 500명을 내쫓고 그리고 원래 환자는 총 몇 명이었었죠? 제가 있었을 때는 1,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1,500명 그 환자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병원이었겠네요. 그죠. 근데 전에는 더 많았어요. 이 용인정신병원이 원래 서울시랑 네. 그 위탁을 해서 그 무연고 정신 그 질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그죠. 그 87년도에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88 올림픽 하기 전에 저희가 87년도에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어요. 했는데 28년 동안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2014년도에 감사를 했어요. 네. 6개월간 식부자재만. 그런데 거기서 상당수 좀 과다 지급된 것도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이 의견이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재계약 날짜가 작년 15년도 6월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재계약하자 서울시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사장님께서 저희한테는 서울시가 갑질해서 재계약을 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거의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 9월에 서울시와 재계약을 안 한 거죠. 그때 병원 측은 저희한테 설명을 해준 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서울시가 재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거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울에 가서 집회도 했고 저희 전 근무자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때 재계약 안 한 게 모든 게 서울시 탓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서울시 위탁 그 환자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환자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성장을 했던 병원인데 이제 서울시 이제 위탁 그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서울시의 어떤 갑질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다른 데서 서울시와 관련된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갑질로만 한 줄 알았는데 그 이사장님께서 먼저 안 하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울시에게. 그러면서 너네 이렇게 감사 갑자기 들어온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서울시는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자료를 보내고 그런데 저희 병원 측은 답변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니까 저희 병원 측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대요, 마지막에. 너네 우리 땅 밟으면서 지나다니는 거 연 7천만 원에 통행료를 내라. 그리고 3년씩 재계약을 했는데 3년 말고 5년으로 눌러서 재계약을 해라. 그리고 감사 들어오기 전에 3개월 전에 연락을 해라. 안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어겼을 때는 너네는 우리한테 5억을 지불해라. 여기에 사인을 하면 재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그 서울시가 갑질이 아니라 용인정신병원이 갑질인데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고용승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무자한테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배경 중에는 이사장이 있을 텐데 그 이사장이 그 경영 3세? 그러면은 그 처음 그 설립한 사람의 어떤 손녀가 되는 건가요? 그 설립자의? 그죠. 그 이사장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충수 지금 고모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좀 파킨슨 질환을 앓고 계셔갖고 좀 일찍 이사장님께서 27살에 빨리 받으셔갖고 경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젊은 사람이 경영을 하게 되면 더 상적이고
뭐 나이 드신 분이라면 사실 뭐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그 서울시가 요구하는 조건이 부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용인 정신병원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부당한데 그러니까 이런 서울시 간의 이 계약 문제 말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직원들한테 전가를 하면서 뭐 보통 이제 수순이 이제 경영이 나빠지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보통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용인 정신병원 그러니까는 근로자 노동자들한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건 것 같아요. 그때 서울시에서 고용 승계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근무자들한테 이사장님께서 그랬거든요. 우리 직원들 거기에 8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환자들이랑 우리 근무자들 다 용인병원으로 넘어왔어요. 한 4개 병동이 있는데 거의 1개 병동은 냅두고 3개 병동 환자를 다 빼고 근무자들 80여 명이 다 넘어왔거든요. 책임지겠다 약속은 했었고 그리고 그때 한참 서류를 돌려서 나는 서울시로 가지 않겠다 다 사인까지 받게끔 했어요. 근데 이 사인도 받는 것도 충분한 설명도 없고 일하고 있는데 와갖고 부서장이 와서 야 빨리 우리 서울시 찾아와야 되잖아 사인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야, 이 뭔데요? 서울시 찾아와야지. 그래서 아이고 다 사람들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시 이제 고용 승계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용인 정신병원에서 이제 그 위탁으로 서울시 그 환자들을 돌봤던 직원들은 서울시가 그러면 이제 해지게 됐으니까 뭐 서울시 산하로 고용 승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병원 측에서는 막은 거네요, 한마디로. 그죠. 막고 80여 명이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그때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한 반절 정도가 다 자연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영이 어렵다 계속 그러면서 12월에 상여금을 안 줬어요. 상여금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월급 한 3일 전에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재계약을 안 했으니까 거기 넘어온 인력들이 잉여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월에 43명의 희망퇴직을 받겠다. 잉여 인력이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그때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신청한 사람들이 되게 소수예요. 1대1 면담을 하면서 뭐 희망퇴직을 하면 위로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 10년 지난 사람이 막 200만 원, 막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30년 된 사람들이 40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희망퇴직도 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그래서 한 16명 정도 했고요. 이제 병원 측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인원이 감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안해서 노조를 만든 거거든요. 2월 25일에. 아, 그러니까 원래 노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영 그 압박을 받아갖고 뭐 해고자가 생기면서 또 희망퇴직자가 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직원을 감축시키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조가 생긴 거네요. 그 전에도 계속 갑질도 심했고 그래서 이건 근무자 인권도 없고 환자 인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조를 설립했어요. 그렇게 설립하고 나서 얘기가 나오자마자 병원 측은 2월에 복지부 수가 얘기를 하면서 장기 입원 환자는 돈이 안 된다. 그러면서 환자 급여 환자 뭐 500명을 퇴원을 시키고 그리고 근무자 150명을 정리해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또 한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그 급여 환자라는 부분이 제가 취재를 했을 때 급여 환자와 보험 환자로 해가지고 병동을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게 질병에 의해서 나눈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돈 되는 환자와 안 되는 환자로 나누는데 그 급여 환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급여 환자. 굳이 왜 급여 환자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왜 외국 같은 정신병원은 입원 환자들이 거의 없어요. 정신과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 단기간에 치료를 해서 사회시설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입원 환자 수가 길어지고 그리고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2월 달에 얘기한 게 단기에 최대한 많이 치료를 해서 시설로 보내서 이 사람들이
사회시설에서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취지하에 복지부에서 1에서 3개월은 115% 수가를 주고, 그리고 3에서 6개월은 100%, 그리고 7에서 9개월은 90%, 그래서 12개월에서 12개월은 85%,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 장기 입원 환자들이 지금 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복지부의 이게 주장도 일리가 있고, 이제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그 병원에서 치료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시설과 공간에서 뭐 자연스럽게 약물보다는 사회적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수가를 깎아버리고 내보내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좀 안 맞죠. 그리고 저희가 2월 25일 날 노조를 만들었는데, 서울시에 있는 센터들이 저희 일주일 전에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정신병원은 다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안 알려졌거든요. 근데 센터에서 노조를 만들고, 거기서 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뭐 환자들 관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례관리라고 해서 그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악해요. 그런 뭐 주거시설, 센터나 이런 게 잘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어려운데, 우리 병원에서도 장기 입원이 도움이 안 된다. 이분들을 빨리 시설로 보내야 된다. 지금 나라에서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뭐 병원 치료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은 더더욱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그 자립이 되지 않고 그 완치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죠. 지금 이분들이 나가서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좀 다행이지만, 우리 지금 이번에 장기 입원 환자분들이 나가서 혼자 생활을 하면 분명히 투약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지부장님이 네. 그 징계 해고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환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급여병동의 환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우리 지부장님이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네. 좀 이렇게 뭐 해고 사유가 됐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계속 급여 환자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뭐 저희 일하면서 컴퓨터상에 뭐 5월 초였죠. 그때가. 그러니까 4월 말이었어. 그때 컴퓨터로 봤을 때. 근데 5월 초 막 이렇게 해서 5월 13일 퇴원 예정자 이게 다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환자 보호자분들이 와서 꼭 나가야 되냐고, 리모델링 하면 그냥 리모델링하고 나 다른 데 잠깐 있다가 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호자가 동의 안 하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꼭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병원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퇴원을 해야 된다. 퇴원을 하지 못하면 다른 병원으로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하늘이 뭐 내려앉는 듯한 느낌, 되게 막막했다고 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분들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있던 병동은 옮긴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병동은 거의 3년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환자들이랑 뭐 보호자들 면회 오시면 되게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한 환자분들, 좀 애착이 가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다 보이니까 전화를 다 했어요. 혹시 병원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퇴원 얘기 들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받았다고, 근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안 하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뭐 잠깐 하는 동안 다른 병동 갔다가 오셔도 되는 거고, 굳이 원치 않으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지부장님이 얘기하신 것들은 뭐 어떤 병원 측과는 상의되지 않고 그냥 이제 자발적으로. 그죠. 왜냐면 이 환자들은 투약을 계속 해야 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보호자도 원치 않았고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한 거네요. 그죠. 저희 장기 입원 환자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호자들은 더 나이가 많겠죠. 거의 막 80대 넘어 막 이런 분들. 근데 이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막 시골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병원 측에서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퇴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막하시겠는지 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험 병동과 급여 병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급여 병동에 있는 환자들만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로 지금 다 나가라고 병원에서 종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부장님은 안 나가도 된다. 보호자의 이제 동의가 없으면 네네. 그걸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신 거고 거기에 따른 해고가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급여 병동을 리모델링 한다는 게 소위 보험 병동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급여 환자가 돈이 안 되니까 환자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보험 환자로 좀 채우겠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 환자라는 거는 개인 보험. 네, 건강보험 환자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그 급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예전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연고 그 환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그 지금 용인정신병원은 그 아예 이제 돈 되는 환자만 뭐 이제 케어하고 나머지는 다 뭐 한마디로 이제 쫓아내겠다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취재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급여 병동과 보험 병동 사이에서의 차별이 심각하다. 그죠. 특히 사람이 밥 먹는 거 가지고 참 치졸하면 안 되는데 반찬 그리고 짠지.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이 급여 병동 환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밥만 이만큼씩 먹고 반찬은 요만큼이니까 그렇게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온수뿐 아니라. 그죠.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보험 건물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보험 건물에서 일하면서 저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난 제일 좋았어요. 근데 밥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직원 식당보다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동에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 다른 병동으로 바뀌면서 보호병동 건물로 가서 일을 했는데 뭐 건물은 열악한 거는 뭐 오래됐으니까 뭐 이해한다 쳐요. 근데 밥을 근무자가 모자라서 근무자랑 환자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배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식을 하려고 보면 이건 양이나 반찬이나 이건 진짜 처음 보고 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 같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 같았어요. 생전 처음 반찬, 생전 처음 보는 반찬, 그리고 국이 알 수 없는 반찬. 네, 국이 나오는데 건더기가 별로 없어요. 국물은 많은데 무 몇 개 떠다니고 오뎅 3개씩 이렇게 세서 주고 오뎅 그랬어요. 3개를? 응, 이만한 오뎅 3개씩 세서 주고 김치 요만큼씩 줘야 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밥만 이만큼씩 먹는 거야. 밥만 엄청 그러면 저 급여병동 환자들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병원비를 못 내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되는 게 왜냐면 일반인들은 잘 생각을 못하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들이 왜냐면 급여니 뭐 보험이냐고 했는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급여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생각해보는 체감들이 오는데. 그냥 지금 이제 그런 뭐 환자복 찢어진 환자복도 제가 이제 사진을 보고 네. 막 정말 열악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병원에서 이거를 이제 목격하고 이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그 노동자들 이제 노조원들을 굉장히 이제 탄압하고 해서 막 이상한 업무로 이제 좌천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사장님께서 뭐 근무 외적인 거 시킨 거요? 네.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병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없고 거의 뭐 젤리샷이라고 그래서 뭐 주사기에다가 뭐 젤리인데 뭐 술맛 나는 뭐 이런 거를 주사기에다가 넣는 걸 그런 작업을 시켜서 그거를 뭐 대학 축제 때나 뭐 락 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 다 판매를 하게끔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근데 취임 이제 이사장이 이효진 이사장이
저랑 또 나이가 똑같아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봤습니다. 이제 취재 과정 속에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어떤 점이냐, 감성 경영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감성 경영이라는 게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제 1, 2대 같은 경우는 의사다 보니까 좀 병원의 환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포인트를 잡았다면은 병원을 호텔식으로 경영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환자들의 복지를 늘리겠다. 이 과정 속에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스맨이라는 예스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는데 결국엔 이 예스팀이 거기에 다 인력이 동원돼서 뭐 거의 이사장의 뭐 비서처럼 일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안타깝고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이 일도 병원 일이니까 그래서 이 일이 잘 되면 뭐 우리도 잘 되겠지. 그게 내 일처럼 생각하고 다 그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러 거기 가서 그렇게 일을 하냐. 그래서 좀 그랬어요. 남들이 봤을 때 좀 그렇죠. 근데 다 이게 잘 되면 병원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뭔가 좀 불만이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정도는 한 번이나 뭐 몇 번은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주 하게 돼버리니까 이상하네. 분명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한 명씩 외근을 가고 출장을 가고 남은 사람들은 남아서 젤리샷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불만은 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하라고 하니까 했죠. 외근이라는 게 이제 젤리샷을 만들었을 때 그 젤리샷을 뭐 납품업체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뭐 차를 몰고 가서 그 젤리샷을 넘겨준다거나 아니면 뭐 락페스티벌이나 무슨 축제 같은 데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거기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죠. 네, 저도 간 적이 있어요. 저기 2013년도에 서울랜드 좀비런 축제라고 그때 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저보고 가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죠. 그래서 그 예스팀도 만나서 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아니 처음엔 정말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젤리샷 만드는 것도 그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뭐 젤리샷을 팔러 나가고 젤리샷 제조뿐 아니라 네. 그 젤리샷이라는 게 진짜 주사기에다가 술이랑 음료랑 같이 섞어가지고 화려하게 한 다음에 페스티벌 가가지고 파는 건데 병원 직원들입니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핵심존재해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 이게 저는 이제 병원은 어떤 공공 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 2대, 3대째의 어떤 그 병원 이사장이지만은 어쩌면 서울시랑 장기 계약을 함으로써 이 병원이 확장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공 의료의 어떤 시설과 역할을 했던 곳이 갑자기 뭐 돈이 되는 환자만 받겠다. 이거는 정말 그 근간을 스스로 이제 포기한다는 건데,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사장 측은 지금 어떻게 뭐 해결할 의지는 있는가요?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섭을 하면서 저희가 한 3번 정도 교섭을 했고요. 그리고 3번 거부당했고. 아예 근데, 이제 만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사장님께서 딱 2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 더 이상 병원 측과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었던 거고 그때도 조정회의 과정에서 딱 1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협상이 안 되고 얘기가 안 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파업까지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이사장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좀 정말 만나고 싶더라고요. 너무 기행이 많아서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만남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총무과에 있는 이제 직원이랑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용인정신병원은 40년 역사를 갖고 있고 현재까지 직원들 처우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오다가 지금 이제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못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 왔어요. 노사협의하고 일하면서. 그랬던 건데 지금 당장 이거냐 뭐 처우가 나쁘다 해가지고 단체 교섭을 하자 대화를 하자 하는데 대화를 뭐 거부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지금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민주노총과의 대화 같아요. 지금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보건의료노조에서 교섭권을 가지고 그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우리 용인 정신병원의 직원들의 근무 처우 개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보건 정책에 관한 뭐 그 개선 방향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됐다고선 막 야단치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갈 여력은 거의 없어요. 우리 직원들 처우 개선하고 거기에 교섭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하게 휘말려가지고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뭐 단체 교섭해버리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에서 40년 전통을 이어온 용인 정신병원에서 이 병원과 직원들 간에 간호사와 그다음에 이제 보호사 선생님들 간에 이 문제에 왜 같이 외부 노조인 민주노총이 끼어들어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급여 환자 변동, 이렇게 시설 간의 차별, 그러니까 환자 간의 차별이 일어난 것도 정신병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요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대로 더 그만큼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났다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용인정신병원이 우리나라 3대 정신병원 중에 하나인 만큼 엄청나게 컸고, 사실은 이제, 정신질환 치료에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학술적, 공공의료적인 역할을 했던 병원이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인 으로 좀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복지부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용인정신병원이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국가 정책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같이 이제 고민하자는 뜻으로 이제 참여를 했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국가에서 아무리 삭감을 했어도 아까 했던 우리가 이제 군대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똥국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건더기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 식으로의 어떤 과거의 정신병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삭감을 했어도. 그죠. 뭐 그렇게 차별하라고 정부에서 차별을 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신질환자가 아니었고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 차별을 했을까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죠. 이사장님께서 항상 뭐 감성 경영을 한다. 근데 뭐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고, 그리고 뭐 민주노총을 왜 끼고 하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병원이 역사가 있고 되게 깊잖아요. 저희 병원 저희 20-30년 된 근무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노조를 만들었다가 깨지고 만들었다가 탄압이 엄청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물어보면 항상 자체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하다가 좀 유지하다가 다시 깨지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구사대를 만들어서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간호사 다 머리끄댕이 잡고 나오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노조를 만들기를 진짜 결심한 거는, 갑질도 저는 우리 직원들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착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 이렇게 노조분들 왜 이렇게 오세요? 정말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 대신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씀처럼 착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우리 이제 사원증 있잖아요. 그 사원증을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원증 7,000원, 8,000원짜리인데 신입 직원들이 1-2년 차, 제가 처음에 우리 간호사분께서 저한테 사원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제 사원증을 보면서 부러운 듯이 제 사원증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봤더니 사원증 퇴사한 직원 사원증 플라스틱 직원에다가 출력해서 거기다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세수를 하려고 이거를 이제 씻잖아요. 씻다 보면 이제 물에 젖잖아요. 얼굴이 사라져요.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런 거 아껴야 된다고.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이사장의 개인 개, 체리라는 개가 있습니다. 토종견이라고 그러는데 외국 개더라고요. 이거 환자들이나 직원들 시켜가지고 밥 주게 하고 산책시키게 하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꼈잖아요. 이렇게 병원 차원에서 돈 없다 그러고 아껴서 직원들 진짜 상여금 월급 지원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으로 왜 이사장은 감성 경영한다면서 밖에서 미술관 차리고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모든 재단이나 분이 이제 세습 경영을 하면서 마치 이 공공기관의 어떤
형성된 재산들을 마치 개인 재산처럼 이제 활용하고 이거는 내 거야. 어디 너희들이 감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감성경을 하려면 병원 내에다가 로비에다가 그림을 하든지 해야지. 그 돈 갖고 지금 다 다른데 지금 뭐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오늘 이제 저희 녹화 날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감사라든지 도의원 감사들도 나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의원들이 이제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환자 차별 이런 게 심해서 저희도 도의원들 만나서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 방문을 오셨어요. 도의원분들 한 7분이 오셔갖고 같이 뭐 병원 브리핑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병동 순회를 했는데 사측에서 병원 우리 40년 역사를 뭐 자랑한다 그러면서 우리 40주년 해갖고 동영상 만든 게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병원은 이렇게 대단해. 되게 위상 있는 병원이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 동영상에 있는 근무자들, 의사들 3명 빼놓고 다 나가셨어요. 왜 그 좋은 닥터들이 다 나갔을까요? 난 거기서 되게 속상했고 이런 좋은 병원은 지금 자기네들이 안 좋게 만들고 있어요. 이미지도 안 좋게 만들고 있고 장기 입원 환자 돈이 안 된다 내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거 관련돼서 토론회도 한번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국회에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감사나 청문회 뭐 이런 걸 하겠다는 뭐 이렇게 대안을 뭐 제시했나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심각성은 다 받아들이셨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오늘 복지부랑 뭐 질의응답 뭐 이런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언급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나오고 서울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움직이면은 웬만한 이사장 같으면은 사실 이게 좀 수습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면은 최소한의 어떤 환자 처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조 아까 전에 뭐 도저히 얘기가 안 됐는데 그래 그럼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제스처라도 좀 할 것 같은데 별로 없나요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고 오늘 도의원들도 오셔서 이사장이 나온 줄 아셨나 봐요. 도의원들은. 근데 이사장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되게 방치하고 있고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되게 유감스럽다. 계속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섭은 내일 목요일 날 2시에 잡혀 있거든요. 이사장과 이제 이사장님께서 나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참석을 해라.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어요. 병원 측에서는 지금 노조가 100여 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노조에 대한 뭔가 교섭권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제한을 둔다면서요? 그러니까 교섭은 하되 되게 저희가 단체 협약 해갖고 3분의 2 정도는 했어요. 실무적으로는 하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정리해고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과반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병원 노사협의랑 한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 노사협의는 뭐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전통이 있고 우리는 뭐 법적인 절차에 걸쳐서 다 뽑은 사람들이고 항상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노사협의가 있는지 저 입사하고 잘 몰랐어요. 우리 지부장님 입사하신 지? 네, 저 4년이 넘었는데 항상 노사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뭐 노사협의 하면 결과 공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노사협의 대상 사람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안건을 들고 가서 병원 측과 얘기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거네요. 네,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뭐 친한 사람들 아름아름해서 소식만 듣는 거고 근데 그 노사협의회가 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직접 무기명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정리해고를 계속 진행하려고 해서 저희가 노동지청에 이건 불법성이 있다. 그래서 5월 9일에
행정지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뽑아라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5월 10일 긴급하게 노사협의를 구성해서 정리해고 20명을 발표했습니다. 참 그럴 땐 빨라요. 네. 정말 그럴 때는. 그리고 바로 공지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서 김 기자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 안에 우리나라 이제 복지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 부분들, 그 다음에 세습 경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인권 유린, 그 다음에 이제 노조 탄압이라든지 노동자를 정말 불법적인 노동 탄압하는 행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노조원들이 이제 중심을 잡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단체 협약은 체결해서 이제 병원이 지금 이사장님께서 환자들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 이사장님께서는 다 닥터고 다 의료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 지금 병원을 이 사태까지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경영이 어렵다는 거를 환자들이나 직원들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정리하고 진행하고 했던 거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왜 경영이 어려운가? 저희들이 근무자들이 얘기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지금 되게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는 것들 좀 멈추고 대화를 통해서 좀 병원을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파업보다 지금 파업은 하고 계시지만은 파업보다는 정말 경영이 어려우면은 우리 이제 같이 노조원들 그다음에 환자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줄이면은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논의해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랑 지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니까 그럼 서울시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다시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떤 걸림돌은 지금 이사장의 어떤 의지 문제인데 의지 문제가 저는 이제 여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걸림돌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방송도 좀 언론에도 좀 몇 번 나오고 그러는데 병원 내부에서의 어떤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 나와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는 우리 이래서는 안 됐으니까는 다시 한번 전통 있는 병원을 한번 살리자 이런 반응도 있나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오로지 이사장님이 관심 있는 거는 미술관. 버시미술관. 네, 버시미술관. 참 그 부분도 버시미술관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제 예술 작품을 하고 장애인 이제 고용 창출까지 이룬다. 참 뜻은 좋아요. 근데 다만 뜻은 좋은데 얼마나 실효적으로 할 것이며 직원들의 월급이 7, 8년 동안 안 오르는 동안 이사장은 취임하고 나서 900에서 1,400만 원으로 월급이 오르고 과연 자기는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파업 이르기 전에 3차 조정 때 중요한 시기에 이사장님께서는 프랑스로 가셔서 홍수가 났는데 거기 가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조정회의 때 2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사측은 카톡을 통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견을 주면서.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파리 가 계시고 미술관 때문에 가 계신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용인정신병원의 어떤 근로하시는 노동자분이 몇 분, 의사나 이렇게 관련된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무사 수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552명이다. 그리고 520명이다. 그럼 계속 바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500명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는 지금 남아있는 환자는? 환자는 지금 다 퇴원시키고 해서 990명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병원 직원이라는 게 500명이라는 게 용인에 있는
그 직원들뿐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센터 직원들까지 네. 포함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 저희 병원 안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은 저희 상조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이 다 있잖아요. 저희 근무자들 명단이. 거기에 있던 명단이 328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200명 받으면 과반수 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200명을 받았거든요. 저희 조합원으로 만들고. 근데 갑자기 처음 교섭하는데 너네 그거 숫자 200명 과반수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센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장애인들 지금 고용해서 청소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분들도 우리 직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500명에 대한 직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따지면 이제 1,500명 치면은 1,500명의 어떤 운명이 달린 일인데 이사장은 프랑스에 가 계시고 정말 이렇게 이 병원 경영과 병원 문제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 재단이죠 지금 재단이라면 재단에 관련된 그 법률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회의 원칙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호사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게 정리해고를 이제 시작하면서 노무사나 변호사 이제 고용돼서 저희 신관에 사무실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섭 때도 노무사가 들어와서 같이 교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지금 도움받는 것이 있나요? 네, 저희도 노무사분 계셔서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좀 깊어졌는데 이제 물론 이제 지부장을 맡고 계시지만 우리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징계해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리해고자도 이제 20여 분이나 계세요.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사태가 잘 해결돼야 되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그리고 월급조차 안 받고 지금 파업이 계속 얼마나 이제 지속될지도 좀 걱정이고 좀 많은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죠. 해고까지 이렇게 당했는데. 지금 또 이게 사실 병원이 저희가 이제 병원 관련돼서 이게 3번째인데 병원에서 이제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걱정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쪽 어느 병원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은 다른 병원에 못 간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옛날 70, 80년대 정말 그 노동운동 하면 빨갱이라고 그쵸. 찍혀갖고 어디 가면은 빨갱이니까 받으면 안 되는 이런 것처럼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는데 이 부당한 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울지 마시고. 바라겠으면 그냥 어떻게 해줬으면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처음 노조 만든 게 이사장의 갑질도 심했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막 친한 저희 사무장님이 얘기하면서 노조 만들자. 그래서 그래 우리 끝까지 가자. 의리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하면 할수록 병원의 실태를 알게 되고 그리고 환자들을 내쫓는 병원 그리고 근무자들이랑 이렇게 계속 노조 활동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근무자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근무자들이 여태 동안 이런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해왔구나.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근무자 권리도 찾고 환자 인권 문제도 다시 재정비해서 진짜 좋은 병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제가 나온 병원 제가 다니던 병원이 진짜 이렇게 위상 있는 병원이 망가지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번 저희 투쟁하는 것도 승리하게끔 이끌 거고 지금 정부나 정책이나 정신과적으로 되게 열악하잖아요. 수가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복지부에서 이런 저희 환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가 시설도 구축해 놓지도 않고 이런 것들 다시 잡아서 제대로 된 환자들이 시설에 갈 수 있고 사회시설을 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전반적인 걸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잠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좀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해결을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 시간까지는 큰
반응도 없고. 하지만 저는 이런 그 지부장님과 이 노조원들의 어떤 노력이 우리나라 어떤 공공의료와 그 다음에 어떤 노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발판이고 시작이고 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힘내시고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나오셔서 끝으로 저도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좀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제가 이제 가장 어린 노조원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노조원을 직접 다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 인터뷰 중간에 이런 분을 한 분 봤어요. 자기가 10수년 동안 특전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보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일한 지는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근데 나처럼 보수적인 사람도 이렇게 같이 소위 얘기하는 띠두르고 나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 그만큼 용인정신병원 사태가 심각한 거고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24살의 간호사, 이제 입사한 지 4개월 된 친구가 4개월 만에 파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차별에 대해서 내가 상상했고 용인정신병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꿈꿨던 4년이라는 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지난 4개월 동안 보면서 누가 가장 좀 내가 여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가장 뭐예요? 너무 많은데 일단 저는 인삼보험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 막 너네 뭐 반찬도 막 양도 많다며 뭐 환자 뭐 잘 줄 수 있다며 막 이러는데 저쪽에서 옷도 제대로 못 주고 뭔가 돈으로 사람 환자가 처벌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돈이 있고 싶어서 없어서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아파서 온 사람들인데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여러 가지 뭐 환자한테 강아지 산책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했거든요. 환자 인권에 대해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해서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 노조원들 자체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때 쉽게 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울지만 다음번에 출연할 때는 꼭 좋은 소식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때 저희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가시고 싶으신 길 꼭 힘차게 가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잠수하러 활동했던 김관홍 씨가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수색 작업에 민간 잠수사로 엄청난 일을 했지만 낮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키우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짧았던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